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수 시민 100여 명이 범죄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시민 청구단이 구성됐습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수치 조작 사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선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 5곳을 손해배상 대상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기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 사건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원인 규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여수 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수치 조작에 따른 지난 40년간 여수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 보상되어야 합니다. 시민청구단은 지역 곳곳에 활동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 전체 가구에 안내문을 배포해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할 계획인데 청구액은 1,0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청구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환경보건법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징벌적인 의미에서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보면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징벌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실제 손해액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벌의 의미니까. 시민청구단이 3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예상되는 시점은 약 6개월 정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처럼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군의 최근 가축 축사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해당 허가를 법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암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서모읍의 한 사거리입니다. 마을에 돼지를 키우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영암 백야마을 주민 260여 명은 최근 영암군의 돼지 축사 신청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영암군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리 축사를 지으려는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7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존 조례에서 2km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영암군에 접수된 가축 축사 신청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3건이었던 곳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지만 영암군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관련 법상 가축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건수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요. 때문에 지금 그냥 좀 그러죠. 뭐 쉽게 말해서 한두 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기준 자체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있겠지만, 그래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라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암군이 개정한 가축 사육 제한구역 강화는 지형 도면에 적용해 고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적용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 백야마을과 묵동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영암군이 허가 신청을 반대할지 승인할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인근에 출렁다리를 조성합니다.
주민 편의를 돕고 국가 정원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생태도시에 맞지 않다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주차장 인근에 동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설치합니다. 예산 30억여 원을 들여 길이 181m, 높이 12m 규모로 조성합니다. 당초 봉화산 둘레길 구간에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순천역 관광객들의 국가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를 오는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책하는 우리 시민들이 체험거리 플러스 국가정원협회가 있고 저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인접해서 우리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다음에 차후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역세권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역세권에서 우리 동천 저루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정원까지 연결을 짓는.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예산이 아깝다며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이라는 겁니다. 또 출렁다리가 반생태적인 사업이고 안전사고와 사후관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혜성, 예산 낭비로 반생태적인 구조물을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궁여지책으로 그 전임자의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려워서 마지못해 그걸 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관광이라는 명분하에 재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고. 순천시는 재정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발주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출렁다리 업체 무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출렁다리 설비가 제작돼 설치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업은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대한 재정 자립도는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이 담긴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지표 대부분이 최하위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나이는 42.1세, 여성이 43.2세로 남성 40.9세보다 2.3세 많았습니다. 전라남도의 평균 연령은 45.6세로 전국 평균보다 3.5세 많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3.7세 더 많았으며 남녀 평균 나이차도 전남이 가장 컸습니다. 인구 증감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2만여 명으로 2009년 4,977만여 명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2009년 191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188만 2천여 명으로 3만여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1년 새 1만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1인당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전남의 1인당 면적은 6,555제곱미터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넓었습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은 51.4%이며 서울이 80.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9.7%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3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14조 5,414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 경북, 경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지역 안전 등급에서도 전남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전남은 가장 낮은 5등급을, 화재와 생활안전, 감염병에서도 4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자연재해와 자살은 중간 수준인 3등급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범죄 위험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고 2018년에는 제7호 태풍 뿌라비룬으로 보성 지역이,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완도 지역,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고흥과 완도 지역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하위 지표를 나타낸 전라남도. 획기적인 개혁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기를 소재로 한 영화 명량 후속편이 여수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이 여수 진모지구에 영화 세트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여수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통한 관광 마케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여수시의 의지가 큽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모았던 영화 명량. 명량 2편과 3편을 제작하기 위한 세트장 건립 사업이 여수에 추진됩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55억 원을 들여 진모지구 6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영화 세트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세트장을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였던 진남관과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이 머물던 집 등이 여수에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여수시는 문화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영화 세트장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확실하고 지금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시의회가 정해진 조건을 가지고 내년 3월 촬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밑에서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은 영화 세트장이 여수시에 기부 체납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촬영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 영화 인기가 떨어지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새로운 영화를 할 때마다 그쪽에 이용하고 그런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사극이잖아요. 많이 활용될 수 없는 세트장인 거고 오히려 우리 시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다. 반면에 관광단체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김한민 감독의 네임밸류로 보면은 대박이 터질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면은 정말 이렇게 앞으로 여수 관광 발전에 도움이 엄청 되겠다. 영화 명량 제작사 측은 오는 2021년까지 여수에서 영화 촬영을 마무리 지을 계획. 여수가 영화 명량을 통해 이순신 관광 마케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 지역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고 공공근로를 통해 돈을 모으는 등 1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진군 작천면에 살고 있는 77살 김사중 어르신. 노인회관에서 나온 깡통이나 종이, 공병 등을 정리하고 팔아 모은 돈과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노인회에 전달했습니다. 면단위 마을이다 보니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지 않아 두세 달에 최대 2만 원을 벌기도 하지만 이번 기부에 선뜻 나섰습니다. 이 두 달 만에 깡통 같은 나온 것은 다음은 얼마 가져 나오네. 만 원 받을 때도 있고 2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뱅, 깡통, 숯뱅 여러 가지 거 그날 이제 저장해놨다가. 작천면에 살고 있는 84살 정맹진 어르신은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 달에 27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아 노인회에 전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나가면 노인네들은 더위에는 일을 심하게 하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아니면은 뭐 도로 청소 뭐 이런 거 하지.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용돈도 쓰고 그럼 내일 것도 내고 그러죠. 강진군 작천면 노인의 어르신 150여 명은 최근 10년 동안 모은 회비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회비와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 1,00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려워서 못 배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두 한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뭔 욕심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후진들을 위해서 좋은 데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한 것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립된 돈이 이제야 버릇이 그 돈에 도달해서 장학기금으로 후진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 없이 일치해서 그런 오늘 같은 일이 했습니다. 해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3명에게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는 작천면 어르신들.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끄럽다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더 열심히 나서겠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설극장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역민의 영화 관람 등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극장인데요. 전라남도의 작은 영화관 관람객이 어느덧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영화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전남 첫 작은 영화관인 장흥 시네마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생기니까 광주나 목포까지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것도 되게 값도 싸고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이제 작은 영화관이 생겨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강진하고 보성 주변에서 영화를 보러 장흥으로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작은 영화관은 모두 7곳, 누적 관람객만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10월 장흥 지역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 1호인 정남진 시네마 개관 이후 4년여 만에 기록인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진 곳을 위주로 세워지다 보니 문화생활에 굶주려 있던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관람객 숫자도 늘어난 것입니다. 상영관 2곳에서 최신 영화를 교차로 상영하고 있고 관람료도 일반 영화관보다 저렴한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낮습니다. 개관 4주년을 앞둔 장흥 정남진 시네마는 누적 관람객이 30만 명에 육박했고 고흥도 2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문을 연 화순도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문화 기회를 드린다, 복지적 측면에서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앞으로 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호응에 힘입어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과 신안, 담양, 영광 등 4곳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 중이며 무안과 강진, 영암은 내년 사업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은 영화관 사업을 완료하면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완료되지 않은 곳은 장성과 한평뿐입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해남군이 오는 9월 5일부터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14,096명의 신청인 중 12,8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지급 금액은 총 39억 5,300만 원이며 지역 농협에서 대상 확인 후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3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치매안심센터를 다음 달 5일부터 운영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9억 9천만 원이 투입돼 검진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또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과 상담, 사례 관리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도우미는 웃장과 아랫장, 역전시장 버스 정류장에 배치돼 노약자 짐을 들어주고 버스 노선을 안내합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는 노약자를 돕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으며 순천시는 연말까지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9월 6일 개통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종합 시험 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과 차량을 대비할 주차장 부족 인프라 구축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번 연기가 됐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오는 9월 6일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됩니다. 총 연장이 3.23km, 국내 최장거리라고 해요.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서는. 또 높이도 155m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내 최대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상 케이블카 하면은 이제 여수를 떠오르는데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약 한 1.5km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배의 길인데 그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가게 되면 일단 유달산의 기암 궤석들 또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목포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멀리는 남하까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해서 목포권의 관광산업은 물론 서남안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2015년 10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마쳤고요. 2017년 9월 달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기공식을 해서 원래는 2018년 10월 달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연기가 됐었죠. 올 4월 달로. 그러다가 또 5월 달로. 또 5월 달에 미세한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9월 6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상 케이블카 착공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저도 그 찬성 쪽에 서가지고 방송이라든지 또 신문, 토론이나 세미나에서 목포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이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그 어필을 했었어요. 첫째는 이제 환경 파괴. 그 아름다운 유달선이 파괴될 수가 있다. 환경 파괴. 또 안정성. 바람이 심하게 불면 해상 케이블카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아무튼 초기에는 상당히 아주 복잡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는 9월 6일 날 개통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충분히 회사나 관계된 회사나 목포시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운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정말 목포 관광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목포시 또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해서 목포권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번의 연기 끝에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됐는데요.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전은 99.99%가 안전하다고 확신을 해도 단 0.001% 결함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안전 우선보다는 대체적으로 사업자들이 경영 논리에 치중을 해서 안전이 다소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상 해상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다른 운수 사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보면은 안전보다는 경영 논리가 우선이 돼서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포시나 이제 사업자가 안전 문제로 또 공기 문제로 이제 지연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안전 점검 결과라든지 시운전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이제 판단을 받고 9월 6일에 개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은 운행 후에도 안전 요원들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안전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목포시와 또 서남권 그리고 전남에서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가진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목포시가 야심차게 이제 민선 7기에서 이제 낭만항구 목포, 마세도시, 근대 문화가 숨쉬는 그런 곳. 그래서 이제 그 목포시를 뭐 국제 슬로우시티로 이제 인정도 받고 관광 도시로 이제 이 변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의 불모지다 싶은 이 목포의 서남권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는 새로운 이제 서남권의 명물이 이제 하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포 새로운 볼거리, 탈거리, 즐길거리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목포의 유달산, 고화도 바다를 잇는 목포 산과 바다를 밤낮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특히 유달산에서 고화도를 건너가는 0.8km 정도의 해상을 건너는 그 구간은 감동과 스릴이 꽤 있을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목포의 산과 바다를 밤낮 없이 즐길 수 있고, 또 지난번에 개통된 아페도와 그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와 연계해서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혹시 우리 진행자님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 우리 청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많이 듣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낭만항구 목포. 저도 그걸 처음 해보고 야, 참 멋있다. 정말 훌륭한 슬로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뒷은 좀 씁쓸합니다. 우리가 항구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백거동 소리가 들리고 또 밤에 불야성 같은 그런 뭐 포장마차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 줄지어서 있고, 또 갈매기가 이제 날아다니고 또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이러한 그 항구, 즉 이런 목포시 슬로건이 낭만항구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목포시는 항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 또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목포의 항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목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달산을 얘기하고 사막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막도가 의미가 있고 유달산이 의미가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유달산과 사막도는 과거 이난영 씨의 그 노래인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산과 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무르는 관광을 얘기를 하거든요. 머무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볼거리하고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이런 게 갖춰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목포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낭만한 거 하면서 또 평화광장에 춤추는 바다분수를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그 평화광장에 그 춤추는 바다분수를 보면서 야 목포가 낭만적인 항구다라고 생각하는 외지인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목포는 상징적인 관광의 랜드마크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달산이나 사막도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관광의 랜드마크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야 목포에 오니까 참 즐길거리도 있지만 볼거리도 있고 또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정말 좋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9월 6일 목포해상 케이블카 개통은 적게는 목포의 관광산업의 그 중요한 발판이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서남해안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추춧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제 항구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목포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게 될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상 케이블카 개통은 분명히 목포의 관광산업, 즉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 4월 초에 개통이 됐었던 천사대교 개통 직후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관광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천사대교 개통 직후에 충분히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개통이 되면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또 친지분들 또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목포를 방문해서 야 목포는 참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목포의 특산품 목포의 맛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포에 가보니까 해상 케이블카는 참 대단하는데 사실 그 외에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도 가보니까 가격 대비 굉장히 비싸고 좀 그렇더라 이렇게 남을 것인가. 전자의 경우는 목포의 관광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포의 관광산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주차장 부족 등 지역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 부족한 부분들이나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북항 승강장이나 인근 도로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또 목포시에서 뭐 교통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이제 교통 혼잡은 불보듯이 이제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다만 북항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3층 내지 5층 정도 주차 타워를 이렇게 시설을 했다라면은 현재의 그 노면 주차보다는
3배 내지 5배 정도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주차 타워에서 승강장으로 바로 그 엘리베이터를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다면은 이용객들한테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이동권을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화도 같은 경우는 전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케이블카만 타고 고화도 건너가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일부는 이제 해남 진도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2, 3년 전에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시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화도 앞에 있는 유수지를 활용한 인공해수욕장 개설이라든지 또 그 바닷물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해수탕 뭐 시설이라든지 또 뭐 저기 골드레이크 그 유락 시설처럼 그 대규모 그 유수 호텔 내지는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좀 그 시설을 해서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해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감동과 스릴이 씨 고화도를 건너갔다면은 거기에서 또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면은 훨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은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변곡점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를 하거나 해서 목포 해상 관광에 그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서남권에서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한 다양한 이제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통해서 이제 변화할 모습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분명히 목포 관광은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해상 케이블카 하나만으로는 머무르는 관광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서포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수가 작년에 1,508만 명, 제주도보다도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여수 밤바다를 찾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단지 케이블카를 타고 북항 스테이션에서 고화도 스테이션으로 가는 이러한 뭐 편도나 왕복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경험에서 끝나게 되면 바로 머무르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수나 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숙박도 하고 저녁에 또 그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이름으로써 지역 경제, 특히 그 바닷 경제,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부단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청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광은 그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은 왜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절, 적정한 요금, 청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시 찾고 싶은 목포. 특히 어느 매체 광고보다도 입으로 전파되는 이 광고 효과는 굉장히 대중 매체를 통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은 목포 발전의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목포 성장 발전
미래가 보이는 그런 목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목포 관광이 많이 발전되고 또 많은 관광객 유입이 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연간 최대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직간접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세력이 적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신청해도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는데 이제 다른 데가 다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해주는 그런 신청이죠. 소형배들이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면으로 저반 시설에 맞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쪽을 보시면 배들이 옆면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비구비 이렇게 어촌기가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어딘지. 그걸 가다 보면 쭉 뺑 돌아가 전부 다 꼼꼼을 해서 전부 다. 제가 지금 제일 이쪽으로가 제일 불편한 데가 이쪽이에요. 현재 전국에는 2,295곳의 법정 항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어항 32곳, 지방어항 90곳, 어촌 정주어항 94곳 등 216곳이 전남에 있습니다. 비법정 항구인 소규모 항포구는 전국에 1,295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만 833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의 68%가량입니다. 물론 무조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군도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하는 것이지 뭐 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항을 다 하겠습니까? 낙후된 어촌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돌아보시고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개선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70곳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26곳이 선정됐습니다. 전체의 37% 수준입니다. 저희 시도 그 의회 의장단 측에서도 뭐 이렇게 중앙정부 쪽에다가 교도소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뭐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한다거나 담당 공무원들 회의 내지로 워크숍 같은 걸 하면 중앙정부를 하면 그때마다 가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키워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어항시설 평균 투자 금액이 국가어항의 경우 358억 원, 지방어항 55억 원인데 반해 소규모 항포구는 겨우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